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입원이나 야근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할 때가 종종 있죠.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에 나섰는데요. 평일은 물론 주말과 당일에도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형제를 키우는 김모 씨. 맞벌이 부부다 보니 늦게 퇴근할 때면 늘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특히 최근 야근이 잦아지면서 아이들끼리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 등 고민이 많았는데 지역 아동센터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솔직히 4학년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제가 조금 난감해하던 차에 이제 가까운 곳에 마침 센터가 있어서 소장님 도움으로 이제 알게 됐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에 나섰습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미만인 기존 아동센터 이용 대상과 달리 초등학생만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과 야간은 물론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간과 월 단위로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같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 저녁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미술, 그리고 꿈찾기, 그리고 1:1 멘토, 기초학습 지원, 영어, 그리고 논술 지원. 저희 센터의 이제 특징은 외부 활동, 체험 활동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양천과 은평 등 22개 자치구 24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아동센터에는 월 5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운영 현황을 분석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도 하고 현장의 수요를 분석해서 2024년도까지는 한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야근과 입원 등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아동 돌봄. 지역 아동센터가 양육자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적은 이른바 문화약자를 위한 정책에 올해에만 6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서울 청년 문화 패스와 저소득 시민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문화누리 카드 등이 발급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 바우처인 서울 청년 문화 패스를 올해 첫 발급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 중인 2004년생 내 외국인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입니다. 2만 8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이용권으로 오는 30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연 봄날을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합니다. 공연 봄날은 24개 공연장에서 총 45편, 200회 내외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5만 명에게 연간 1인당 11만 원의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합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2만 7천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예술 영재 교육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 260명을 대상으로 12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 한 해 문화약자 지원을 위해 총 18개 사업에 예산 635억 원을 투입합니다. 문화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입니다. 문화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통해 총 63만 명이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특수학교 학생의 박물관, 미술관 관람과 장애 청소년 미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천원의 행복 등 공공문화기관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춥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청년들의 아침 한 끼를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54개 대학 중 불과 5곳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모든 대학이 재학생에게 1,000원 밥상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생 식당입니다. 4월부터 시작한 1,000원의 아침밥 준비에 주방이 분주합니다. 오전 8시 30분 오픈이지만 밖에서는 1시간 전부터 학생들이 기다릴 만큼 인기입니다. 이날의 메뉴는 닭곰탕. 1,000원짜리 식단이지만 따뜻한 아침 한 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주변 식당가가 약간 되게 늦게 오는 데가 많고 그렇거든요. 배고파서 허기진 느낌으로 들을 때보다는 잘 듣지 않을까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나 모든 학생이 아침 밥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 맞춰 오거나 늦게 온다면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이곳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 수는 100명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학생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이용자 수를 제한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은 참여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 54개 중 1,000원 밥상에 참여하는 대학은 고작 5곳,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학생들의 아침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일식 1,000원입니다. 아침밥을 주는 학교에 한 끼니당 1,000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참여 대학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로써 대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고물가 등으로 대학생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이고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권의 모든 대학으로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약 40만 명의 재학생이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예산은 학교당 500명 기준 연 3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논식품부와 협의를 거치고 대학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전 절차가 있다면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필요 예산은 추경 등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경 예산으로 진행할 경우 2학기가 시작하는 9월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대학 등 관계기관과 원만히 협의된다면 5월부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검토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천구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4월 한 달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산검사의 위원의 절반이 전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청 한켠에 위치한 회의실. 결산검사가 한창입니다. 한 해 예산이 계획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양천구는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했습니다. 위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위원 10명 중 세무회계 전문가는 단 2명, 반면 전직 공무원은 위원 정수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양천구는 조례를 통해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도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직 공무원들도 결산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위원의 경우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데 비해 전직 공무원은 참여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검사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외부 전문가 수는 조례 개정 전과 똑같이 2명인데 반해 전직 공무원 수는 5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객관성입니다. 또 아는 후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한 명도 공무원을 위촉하지 않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페이가 약하다 보니까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세무사님들한테는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좀 와서 할 수 있냐고. 그러면 그나마 전직 공무원들, 전직 공장님 출신들은 기획예산과나 거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잘 보지 않냐. 양천구가 정한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1인당 360만 원.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4월 한 달 동안 하루 12만 원꼴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는 결산검사위원이 전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문제가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높이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헌혈 참여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혈액 수급의 비상이었는데 최근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헌혈자 수 감소가 더 큰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문화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찾아가는 헌혈버스 앞에 헌혈을 하러 온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헌혈 안내문을 나눠줍니다. 은평구 응암일동 주민자치회가 마련한 헌혈 캠페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좋은 일들을 주민뿐만이 아닌 사회를 위해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기간 급감했던 헌혈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넘겼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헌혈량 감소 때문입니다. 현재 일평균 혈액 보유량은 3.51분으로 적정치인 5일분에 못 미칩니다. 지난해 전체 헌혈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고령화로 수혈이 필요한 50대 이상은 계속 증가하는데 헌혈량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혈액은 계속 사용량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1, 20대 헌혈자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혈액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헌혈 캠페인은 올해로 3번째. 응암일동 주민자치회는 매월 2번째 화요일을 헌혈하는 날로 정하고 오는 10월까지 16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은평구의회도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어서 헌혈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수혈하신 분들은 나무 돌아가니까 바로 피는 곧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입법해서라도 좀 많은 헌혈에 우리 주민들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은 87명. 주민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모두의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면서 선거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남 화순 후보들의 자라탕 향응 제공에 대한 기사를 인쇄물로 배포한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나타내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에다가 신문기사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 같은 인쇄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선거운동 관련 조항은 모두 6개. 먼저 그동안 일반 유권자에게 금지됐던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수막도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 기간 개최가 금지됐던 집회나 모임도 선거 운동을 위한 게 아니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이 금지됐던 지방공사 또는 농축협 등 조합의 직원 역시 앞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적용되던 실명 확인 원칙은 폐지됩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헌법 불합치 의견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오는 7월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운동 관련 법조항 9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난 1월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에 헌법 불합치 해소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은평구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은평형 한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과금, 월세 체납과 과도한 의료비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인데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가구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비는 대상 가구가 아닌 의료기관 등 체납된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천구는 김포공항 비행기로 인한 만성 소음 노출과 재산 가치 하락 등 주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센터는 청력 정밀 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장학금 등 주민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팀 직원 4명이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양천구는 관내 거점 지역 3곳에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 장비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항공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음 데이터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